원효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절이 바로 골굴사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이 골굴사는 경주의 동쪽 바다 간포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굴사의 입구가 예사롭지 않죠. 스님들이 선무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스님들의 무예예요. 중국에 소림사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스님들의 무예를 하는 곳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선무도를 배우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또 아주 절경입니다. 제일 위에는 마의 불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바로 이곳. 여기가 바깥으로 봤을 때는 불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어가 보면 석굴이에요. 자연적인 석굴 사원이죠. 이곳에서 원효 스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저는 오늘 삼국유사를 따라 스토리텔링이 함께하는 경주 여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열광을 하죠. 줄줄이 신들의 이름을 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좀 허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신화가 있는데 말이죠. 이런 신화들을 담아놓은 이야기가 바로 삼국유사죠. 삼국유사는 국보 제306호로 지정이 되었고 지난해 2010년에는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던 삼국유사본이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국유사를 따라 찾아가는 경주 스토리텔링 여행 두 가지 테마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삼국유사가 어떤 책이고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삼국유사 이야기를 쫓아가는 경주 여행입니다. 우리는 삼국유사하고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라는 책을 알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삼국유사는 어떻게 쓸까요? 한자로 이렇게 쓸까요? 삼국사기에도 사자가, 삼국유사에도 사자가 들어가죠. 그런데 삼국유사의 사자는 이 사자가 아닙니다. 삼국유사의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그러니 삼국사기에 실리지 않은 혹은 나쁘게 얘기하면 벌어진 이야기들, 그런 일들을 적은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국유사는 일현 스님이 쓰신 책입니다. 고려 후기 때 스님이시죠. 이 삼국유사가 어떤 책인지 삼국유사를 소개하는 특징들을 이렇게 다 모아봤습니다. 삼국유사 속에는 고조선의 당군신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위만조선의 이야기라든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의 건국신화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의 건국이 제일 빠릅니다. 기원전 57년.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부터 수록하고 있으니까 우리 역사를 기원전 2333년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는 빠져있는 가락국, 그러니까 가야의 건국신화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국유사를 보면 우리의 건국신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좀 다른 성격인데, 삼국사기는 기존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의 역사,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일현 스님이 쓰셨으니까 주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삼국 중에서도 신라 중심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불교를 중심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리고 삼국유사 책을 쓸 때도 기존에 있는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사료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삼국유사에 수록을 했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하고 있지 않은 책들의 존재를 삼국유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삼국유사에는 삼국시대의 향가 14수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인 거죠. 그리고 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쓰여지지 않은 남겨진 일들을 이야기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만으로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삼국유사 책은 삼국사기와 함께 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삼국사기를 누구나 읽어야 되는 책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그런데 삼국유사는 어떤가요? 한국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만큼 어떤 측면에서는 삼국사기보다 더 중요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최남선은 1927년에 삼국유사라는 책을 발간해서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했고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 딱 한 권만 고르라고 한다면 자신은 삼국유사를 선택하겠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가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이 책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많은 책들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 이 삼국유사도 끼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바쳐졌습니다. 삼국유사에 도장이 찍혀 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안의 도장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 이 책을 일왕에게 빌려줬다가 굳이 그걸 돌려받았대요. 그렇게 삼국유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그러면 일현 스님은 이 삼국유사를 왜 쓰셨을까요? 일현 스님이 계실 당시에 이미 우리에게는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를 새로이 편찬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 시기가 언제였느냐?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셨을 때는 우리가 몽골과 30년에 걸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30년의 전쟁 기간 동안 고려 백성들은 왕실로부터 무신 정권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라 전역에서 몽골군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죽거나 다치거나 궁핍한 상황에 놓여져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까지 탈탈 털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고려 백성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고려 백성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을 낼 기운을 불러 넣어주기 위해서 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편찬한 겁니다. 삼국유사의 첫 편이 기이편입니다. 그 기이편의 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 성인들은, 옛 성인이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공자와 같은 이들이죠. 공자는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서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괴력난신이라는 게 괴이하고 아주 신통한 힘과 어지러운 귀신들의 이야기, 이런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은 글에 쓰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한 나라의 제왕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서 명을 받고 태어나야겠죠. 그러니 제왕이 태어날 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시황제라든지 항고조 유방, 이런 사람들을 모두 아주 기괴한 일들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황제가 될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신화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알에서 태어나는 등 이렇게 신기하게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삼국유사의 여러 편들 중에 제일 앞에 이 괴력난신의 이야기들을 수록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부분이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그 주된 이유인 거죠. 우리 나라를 세웠던 시조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려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려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삼국유사 이야기들을 따라서 경주 여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황룡사지입니다. 사진만 봐도 가슴이 탁 트이죠. 신라 최대의 절이었습니다. 황룡사는 진흥왕이 궁궐을 지으려고 했던 곳이죠. 그런데 황룡이 나타났다 그래서 절을 지었던 곳입니다. 이 황룡사는 진흥왕이 무려 17년에 걸쳐서 절을 완성을 했고요. 이후에도 거의 100년에 걸쳐서 당시의 모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렸죠. 이 황룡사가 원효 스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사찰입니다. 그러면 이 황룡사의 주지 스님은 어떤 분이 할까요? 신라의 최고의 고승이 하겠죠. 그럼 원효 같은 스님? 아니었습니다. 진골 출신의 자장 스님, 이런 분들이 황룡사의 주지 스님을 했던 거죠. 원효 스님은 진골 출신의 신라 승려들한테는 따돌림, 지배층에는 속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원효 스님이 실력으로 황룡사에서 여러 스님들을 제압하고 여기서 금강산매경론을 설법하셨습니다. 그래서 황룡사가 원효 스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이고요. 이 황룡사에 두 가지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육존상이라는 불상인데요.
어느 날 신라 가까운 바닷가, 지금의 울산 옆에 울주군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배가 들어옵니다. 그 배에는 많은 철과 황금이 실려 있었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서축에, 그러니까 인도의 아유광이 황철 5만 7천 근과 황금 3만 푼을 가지고 장차 석가의 존상 3개를 부어 만들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이것을 배에 실어서 바다에 띄워보내니 인연이 있는 땅에 도착해서 이 장육존상을 만들어 주소서 하고 축원하면서 장육존상에 견본으로 부처 1개와 보살상 2개를 실어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신라에서 이 장육존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그래서 이게 황룡사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황룡사의 보물이 있죠. 바로 황룡사 구층 목탑입니다. 선덕여왕 때 자장스님이 신라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세우면 신라 주변의 9개 나라들이 신라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해서 세웠던 탑이죠. 이 2가지가 황룡사의 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효스님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게 이 해골물이죠. 해골물을 마신 원효스님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사실은 기록이 없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기록이 없고요. 이 원효스님의 해골물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중국의 송고승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고 또 일본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중국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길에 오르게 됐죠. 사실 처음에는 고구려를 거쳐서 유학길에 오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첩자로 잡혀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잠시 구금됐다가 풀려나서 또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서 백제를 통과해서 바닷길로 중국 유학길에 오르려고 했었죠. 그 힘든 길을 가던 중에 밤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묵어가야 됐습니다. 마땅히 잘 곳이 없어서 이들이 동굴같이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잤던 거죠. 그곳에서 아주 모처럼 편한 잠을 잤답니다. 그러고 아침에 깨어보니 거기가 자신들은 동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덤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바로 짐을 꾸려서 길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쳤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룻밤을 더 자야 했던 거죠. 전날은 이곳에서 아주 편히 잠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괜히 오싹하고 으스스한 것이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백 년 후에 와전이 되면서 무덤 안에서 해골물을 마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원효스님은 의상스님과 길을 달리하게 됩니다. 의상스님은 그대로 중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원효스님은 되돌아온 거죠. 그리고 원효스님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스승을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따르는 스승이 없었습니다. 스승 없이 혼자서 깨달음에 이르신 분이 바로 원효스님입니다. 그리고 이 원효스님은 그렇게 자신이 깨달은 것들로 책을 많이 서술하셨죠. 지금 남겨진 책만 해도 20여 권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0여 가지의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원효스님은 신라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시던 중에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아보련다. 이런 이야기를 부르면서 다니셨는데 아무도 이 노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 무열왕 김춘추였죠. 김춘추가 생각하기에는 원효스님이 여인을 얻으면 이 신라를 위해서 큰 임무를 낳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침 남편이었던 화랑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면서 과부가 된 딸이 있었죠. 바로 요석공주입니다. 그래서 무열왕이 궁궐로 원효스님 불렀어요. 원효스님이 궁궐로 들어가다가 월정교라는 다리에서 그만 강물로 떨어지셨어요. 옷이 흠뻑 젖었죠. 이제 궁궐로 들어가는 길에 요석궁에서 옷을 말리고 머물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머물게 되면서 이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가 바로 설총이죠. 설총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설총의 무덤이 경주에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셨죠?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이 후손의 꿈에 설총의 무덤이 있다고 예언을 듣고 그 설총의 무덤이 있다는 곳 근처의 마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설총의 무덤 위치를 알아줬다고 합니다. 설총의 무덤 위치가 보문단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단지를 산책하다 보면 그 근처에서 설청의 무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원효 스님이 궁궐로 들어가다가 강물에 빠진 곳이 바로 이 월정교죠. 이 월정교가 지금은 이렇게 근사한 모습으로 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이 월정교는 낮의 모습도 근사하지만 야경이 또 더 근사합니다. 이 월정교의 우측편에 교촌 한옥마을, 그러니까 경주 채씨 종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주 채씨 종가로 가는 길 쪽에 바로 요석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요석궁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은 한정식 집입니다. 그런데 이 요석궁이 요석공주가 머물던 그 요석궁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바로 경주 채씨 종가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요석궁이 실제로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곳을 걸으면서 이 원효와 요석공주 사이의 사랑 이야기와 그 사이의 설청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곳을 둘러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효 스님은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을 정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계율을 어긴 거죠. 파괴를 한 겁니다. 스스로 파괴를 했다고 하면서 법복을 벗어버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어울려 놉니다. 일체 무예인은 한 번의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화엄경의 구절을 노래하면서 무예가라는 노래를 만듭니다. 이 무예인이라는 건 조금 더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속세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어야 죽고 사는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무예가를 부르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칭했습니다. 소성이라 그러면 마음이 좁은 사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사라 그러면 집에 머물면서 수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스님은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절에 머무셔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은 아주 작은 마음을 가진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면서 자신의 집에서 그냥 수행하는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지극히 낮춘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파고든 거죠. 원효 스님은 그래도 육두품 귀족이셨고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신데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다른 승려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당시 원효 스님이 사셨을 시기가 무열왕부터 문무왕 시기까지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계속 전쟁이 끊이질 않았던 시기죠. 그 긴 전쟁 동안 백성들은 전쟁에 시달리고 세금에 시달리고 이런 백성들을 아무도 보듬어 주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시기에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 마음속으로 파고들려고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던 겁니다. 원효 스님은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지 않으셨죠. 원효 스님은 한 번도 우리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고잔지, 고산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원효 스님의 초상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초상화로는 가장 오래된 초상화이죠. 그런데 모습이 어떤가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피부가 까무잡잡하니 정말 평범하게 얼마나 열심히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했는지가 그대로 얼굴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효 스님이 또 오랫동안 계셨던 곳이 고선사라는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선사는 경주에 댐이 생기면서 수몰되었어요. 그래서 고선사에 있던 탑은 여기 경주박물관 야외 전시관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선사의 절이 수몰되면서 이곳에서 원효 스님의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비석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고 깨진 일부 조각들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효 스님의 비석의 이름이 서당 화상비입니다. 원효 스님의 본명이 서당이었거든요. 그럼 원효 스님의 성은 뭘까요? 그렇죠. 아들 이름이 설총이니까 원효 스님의 성은 설씨입니다. 그래서 설서당이었던 거죠. 원효라는 건 법명이에요. 출가하시면서 얻은 이름이죠. 새벽, 불교의 새벽을 이끈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선사에서 원효 스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데요. 태어나지 말지니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를 말지니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이게 인간이 가장 고뇌하는 것이며 번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효 스님의 서당 화상비가 일부 조각들이 발견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또 아랫부분은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고 윗부분은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의 조각들이 또 이산가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원효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절이 바로 골굴사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이 골굴사는 경주의 동쪽 바다 간포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굴사의 입구가 예사롭지 않죠. 스님들이 선무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스님들의 무예예요. 그런데 이게 스님들의 수행법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선무도 대학이 있고 중국의 소림사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스님들의 무예를 하는 곳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선무도를 배우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또 아주 절경입니다. 제일 위에는 마의 불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바로 이곳. 여기가 바깥으로 봤을 때는 불당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어가 보면 석굴이에요. 자연적인 석굴 사원이죠. 이곳에서 원효 스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한 곳이 이 골굴사에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설총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아들 설총이 원효 스님을 화장을 하고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흙을 섞어서 소상을 만들었어요. 흙을 섞어서 원효 스님 모습을 빚었어요. 그런데 채색을 하지 않은 것을 소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상을 만들어서 분황사에 아버지 소상을 모셔놓고 아버지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총이 분황사에 있는 원효 스님의 소상을 보면서 예를 올리자 원효 스님의 소상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원효 스님의 소상이 왜 고개를 돌렸을까요? 아마도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돌리신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소상이 고개를 돌리고 이련 스님이 상궁유사를 쓰실 그때까지도 고개를 돌리고 돌아본 그대로 분황사에 모셔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고요. 그렇게 원효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설총이 원효 스님의 소상을 만들어서 예를 올린 곳이 바로 이 분황사였습니다. 분황사는 선덕여 왕이 세운 사찰이죠. 그리고 분황사는 몽골의 침입 때도 화를 입었고요. 다시 만들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또 큰 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시의 그 웅장한 모습은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지만 분황사에 있는 이 모전 석탑만큼은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지금도 그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황사의 모전 석탑 바로 정면에 보면 이렇게 생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보통 돌을 쌓아서 우물을 만들죠. 그런데 이 우물은 화강암이라는 큰 돌이에요. 그 큰 돌에 구멍을 내고 그걸 깎아서 이런 우물을 만든 겁니다. 화강암은 정말 단단한 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깎아서 우물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폭이 1m 가까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원성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바로 이 우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우물이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람객들이 여기서 우물을 길어 먹었다고 하니 이 우물은 벌써 1000년이 넘은 우물인 거죠. 지금까지 원효대사와 설총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서 황룡사와 월정교 그리고 골굴사와 분황사를 같이 둘러봤습니다. 대릉원에 다 가보셨죠? 두 번째 코스는 대릉원입니다. 대릉원에 가면 뭐가 있나요? 천마총이 있죠. 천마총 다 가보셨죠? 그리고 천마총 앞에 황남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릉원 안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고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추왕릉이에요. 신라의 13대 왕인가? 미추왕의 무덤입니다. 이 미추왕은 신라 김씨로서는 최초의 왕이에요. 그전에는 석씨가 왕이었습니다. 첨의 왕이라고.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이 미추왕이 석씨 왕실의 사위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아주 잘했다고 하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다시 석씨에게 왕위를 넘겼어요. 그래서 유래왕이라는 왕위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래왕 때 청도 자리에 이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서국에서 신라의 경주를 침략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서국의 병사들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신라의 경주가 큰 위기를 맞은 거였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병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병사들이 귀에 대나무 잎을 꽂고 나타나서 함께 싸워준 겁니다. 그래서
경주를 침공한 이 이서국 병사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대나무 잎을 귀에 꽂았던 병사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 미추왕릉 앞에 대나무 잎이 잔뜩 쌓여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미추왕께서 신라를 구해주려고 병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말을 탄 장군의 그림자가 김유신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탄 장군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는 미추왕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미추왕릉 안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유신 장군이 미추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였습니다. 신은 평생 동안 어지러운 시대를 구하는 데 힘써 통일의 공을 세웠으며 이제는 넋이 되어서까지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의 자손이 죄 없이 해공왕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것은 군주나 신하들이 저의 공을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 다시는 신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니 왕께서는 허락해 주소서, 그럽니다. 미추왕이 허락할 수 있나요? 허락할 수 없죠. 나와 그대가 아니면 누가 신라를 지키겠는가 하면서 김유신 장군을 달래고 얼르고 하셔서 그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해공왕 때 김유신의 자손 김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그런데 다행히 해공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 사과를 하고 또 그 후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럼 김유신 장군이 왜 미추왕릉을 찾아갔을까요? 이후에 신라 왕들은 대부분이 김씨였죠. 그래서 김씨 왕의 시조였던 미추왕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여기가 바로 김유신 장군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경주 가면 많은 왕릉들을 볼 수 있지만 김유신 장군의 무덤이 제가 봤을 때는 경주에서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넓은 터에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든 무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추왕 이야기를 따라서 대룡원의 미추왕릉과 김유신 장군묘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괴릉 이야기입니다. 이 괴릉은 경주 외곽에 있는데 조선 왕릉을 보듯이 제대로 격식을 갖춘 굉장히 근사한 무덤입니다. 무덤을 쓸 때 시신을 놓는 관을 괴어놨다 그래서 괴릉이라고 불러요. 이 괴릉은 원성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성왕이 꿈 해몽을 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괴릉을 좀 다른 측면에서 찍어본 사진인데요. 괴릉의 앞에 이렇게 괴릉을 지키는 석수가 있고요. 문인상이 있고 무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주에서 외곽에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괴릉을 찾는 이유가 바로 무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무인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통일신라에 서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음을 보여주는 석상이죠. 이 원성왕의 본명은 김경신이었습니다. 재상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하로서 첫 번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2인자였어요. 근데 이 김경신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복두를 벗고 흰 삿갓을 쓰고는 12현의 가야금을 들고 청관사라는 절의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꾼 거예요.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복두를 벗었다는 것은 벼슬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다. 그리고 12현의 가야금은 칼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는 예언이다. 그리고 우물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감옥에 들어갈 꿈이다 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겁이 났겠죠. 그래서 김경신이 집 밖을 못 나갑니다. 김경신이 두문불출을 하고 있으니까 김경신 밑에 있는 아참벼슬의 아랫사람이 김경신을 찾아왔어요. 도대체 왜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김경신이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꿈 이야기를 듣고 이 아참벼슬에 있는 사람이 김경신에게 큰절을 하더니 자신이 제대로 꿈 해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복두를 벗었다는 것은 이제 내 위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흰 갓은 왕관을 뜻합니다. 12현의 가야금은 당신이 미추왕의 12대손 왕이 될 거란 얘기고요. 우물은 궁궐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김경신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자기가 1인자가 아니죠. 지금의 왕 밑에는 김주원이라는 당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왕이 후보였던 거죠. 그래서 김주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거냐 했더니 그 아참벼슬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천, 북쪽에 있는 하천의 신에게 제사를 몰래 지내십시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왕이었던 선덕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위에 오를 사람은 김주원이었죠. 김주원이 궁궐로 들어가서 왕위 즉위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주원의 집이 북천 너머에 있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북천이 범람을 한 겁니다. 궁궐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때를 틈타서 김경신이 궁궐로 들어가서 왕위 즉위식을 한 거죠. 그렇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원성왕이었던 거죠. 아주 대단한 꿈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치도 꽤 잘했습니다. 이 원성왕 10년쯤 됐을 때 여인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의 남편들은 못에 있는 용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온 사신이 자신의 남편들, 못에 살고 있는 용을 물고기로 만들어서 갖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 용과 함께 아까 분황사에 우물이 있었죠. 그 우물에 살고 있는 용도 물고기로 만들어서 이 용 3마리를 물고기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성왕이 그 말을 듣고 경주에서 중국으로 가려고 가는 사신들을 쫓아가서 하양쯤에 이르렀을 때 그 사신 일행을 잡았다 그래요. 그리고 사신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용 3마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하고 윽박질러서 그 용을 되찾았다고 하죠. 이번에는 원성왕 이야기와 함께 원성왕의 무덤, 괴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주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면 좋겠지만 몇 군데만 살펴봤는데 그곳이 여기 황룡사지와 분황사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 대릉원에 있는 미추왕릉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무덤도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여기 원성왕의 무덤인 괴릉, 울산으로 가는 외곽도로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경주 향교가 있고 최씨 고택이 있는 여기가 월정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문단지가 있는 쪽에 설총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원효스님 간포 가는 길에 있는 골굴사에서 열반에 드셨죠. 그렇게 경주 전역을 다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이렇게 줄여서 몇 군데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공유사를 따라 찾아가는 경주 스토리텔링 여행. 상공유사가 어떤 책이고 이 상공유사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따라서 경주 여행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 상공유사가 만들어진 것이 일현 스님이 정말 힘든 고려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려고 만든 책이었습니다. 상공유사가 당시 전쟁에 짓밟혔던 고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어줬듯이 상공유사를 따라가는 경주 스토리텔링 여행이라는 오늘 강연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많이들 지쳐있는 우리에게 작은 희망과 따뜻한 힐링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